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데 진짜 올해 정말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마무리를 잘해서 금년 멋있게 보내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주야로 불철 열심히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권 심판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서초갑 보궐선거에 내년에 출마합니다.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 안보정론 보시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변함없이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부로요.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준석 대표와의 회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 이준석과 함께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당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권성동 지금 사무총장, 이 두 분이 언급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현장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한번 만나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밝힌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번 이준석 당무 거부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당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입 인재 1호라고 밝힌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이 신상에 관해서요 말이 많아요. 지금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강용석 가로세연구소에서 변호사죠. 강용석 변호사가 아주 대대적으로 어제 보도를 했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강용석이는 반드시 이재명과 그 다음에 송영길 이름으로 고발하라. 고발하라. 당당하게 고발하라. 아주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가운데 군 내부 고발자마저도 이 조동현 조 교수의 신상, 특히 이혼하게 된 그 루머에 대해서 철저하게 팩트를 밝혀라라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조동현의 신상과 관련해서 아직은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보도한 내용의 진위가 정확하게 팩트 파악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메이저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실관계 저도 여러분들께 수시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오늘 천안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올라오는데요. 먼저 독립기념관을 찾고 또 이 아산에 있는 폴리텍 대학을 방문해서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고, 오후에는요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기업인들 애로사항 그리고 기업 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는요, 천안 신부동 청년의 거리에서 청년들과 또 간담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치 이제 2030 청년 하면은요, 이준석 대표의 고유한 팬덤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당연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그리고 홍준표죠. 자, 윤석열 후보 최근에서요 연일 지난 주말서부터 매일같이 청년을 챙기는 행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면 결국 윤석열 후보도 2030에 대한 신뢰성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충청권에서 갖고 있는 이 청년들 간의 일련의 이 간담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연락을 안 한 것은 일본 언론에서도 왜 직접 연락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화도 다 꺼놓고 있는데 어디다 연락을 하겠어요. 무리한 연락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TN에서 직접 이 독립기념관을 오늘 오전에 방문했는데요. 이때 질문을 했어요. 자, 먼저 윤석열 후보의 독립기념관 방문과 관련해서는요, 충남 충청인의 선조 중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 또 유관순 열사, 그리고 이동영 선생, 김좌진 장군, 이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천안시 아산 또 이런 데를 맨 먼저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항일 독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빼앗긴 주권만 국권만 찾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의지에서 일어난 것이 항일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이런 독립정신, 헌법의 근간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다시 원류를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독립기념관을 오늘 방문한 것도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이제 어제 철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거기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인들 여러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지탄 없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이 영세 중소기업의 운영에 굉장히 장애가 많았다. 그리고 52시간도 주로 끊을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또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쓰고 싶고 또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실제로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소득이 가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그런 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마무리 발언해서 정리를 하고 제가 향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겠다. 그리고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업종을 또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충북 지역 상공인들은 인들의 말씀을 보면 주 52시간을 꼭 넘겨달라는 뜻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이것이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에 따라 1년이든 주 52시간은 유지되더라도 그 평균을 가지고 유연성을 좀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다. 이 얘기는요. 주 50시간을 주 단위로 딱딱 잘라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이 이번 주에는 주 한 100시간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주 30시간만 해도 된다. 이런 융통성, 이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52시간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거가 한 10시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10시간 계속을 못 해. 중단돼. 이런 문제가 많다. 이것이 기업하시는 분들의 아주 절대적인 말하자면 불만 요인이잖아요. 이런 거를 유연성 있게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잠적 그리고 패싱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자세한 이야기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민주적 정당 아니겠느냐. 일사불란한 지휘명령 체계가 있다면 그게 어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이 직접 연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본인이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연락을 하기보다는 부산에 가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전자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전자권의 환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대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자산 전개 능력과 또 미사일 대응 능력 같은 것들이 갖춰질 때 그리고 또 안보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주권 국가가 전시 작전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돼야 한다. 아주 적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요. 미국 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 간에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특히 초기 단계에서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중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안보 환경이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확립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안보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작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미 말하자면 이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이라도 이준석 대표 만날 거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면 저녁이니까 오늘 부산에서 당무로 바로 복귀할지 또 하루 이틀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선대위도 해야 하고 또 최고위도 같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나 그 전후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뭐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이제 머리도 식히려고 부산에 가 있는 이준석 대표한테 서둘러서 전화를 해서 당무에 다시 복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압박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열불나 있으니까 열불난 이 열기를 좀 내릴 때까지 이 쿨다운 시킬 상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지금 홍준표 후보와의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갈등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의원을 언제 선대위에 영입시킬 것이고 또 직접 선거 출연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이 그동안에 좀 나왔어요. 여기에 관해서도 지금 바로 이 경선에서 실패했는데 홍준표 의원한테 자꾸 선대위에 오라는 것은 그건 얘기해도 맞지 않고 좀 기다리면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한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안철수 대표하고도 빨리 단일화 문제 논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또 언론의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관해서도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막 이 대선 후보 출마하겠다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되고 빨리 단일화하자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입장의 공통점을 보면요. 일단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빨리 만나서 빨리 밀어붙이고 또 달래고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이 좀 숨 쉴 수 있는 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에 내가 접근하는 것이 순리다. 그래서 우선 타방에 대한 배려가 더 중시되는 그런 인식의 틀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제 이런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11월 5일이니까 뭐 내일 모레면 한 달 되잖아요. 뭐 시간이 이제 충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 중차대한 시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연평도 포격 작전 바로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시 상황에서는요, 즉각적 대응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더 만약에 시간이 늘어나면요. 제가 어젯밤에도 국민의힘 게시판 천여 개의 댓글이 달라갖고 난리가 났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공동으로 파멸의 길이 좋느냐? 아니면은 공동으로 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는요. 이준석 대표 머리 좋으니까 얼마나 잘 판단하겠어요. 더 이상 이제 부산에 가지 말고 이제 서울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아무리 열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당하고 일체 지금 전시 상황인데 아예 두문 어디 있는지 행선지조차도 모르고 근데 KBS는 알고 이게 KBS만 또 못한 국민의힘이에요. 이게 정보력이.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반성, 국민의힘 당 지휘부에서도 반성, 다 반성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요, 24시간 연결될 수 있는 통신 채널 하나만큼은 아니 당당하게 전화 받고 전화하지 말아라. 딱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냥 어디 무슨 뭐 스파이 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제 김병준 이 상임선대위원장이 CBS 라디오에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병준 위원장의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 여기에서는요. 이 자진 사퇴들이 자꾸 나오는데 자진 사퇴설과 관련한 언론의 계속된 문제 제기 맞지 않다. 이 정도 됐으면 아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설 이런 거 없었다. 딱 잘렸으면 그걸로 믿고 나가야지. 계속 같은 질문한다. 이거요. 피로도를 높이고 언론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CBS 라디오 뉴스에서도요. 제가 무너지면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사권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설을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김종인 총괄 위원장으로 오더라도 늦게 합류하더라도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은 절대 안 바뀐다. 상임위원장직 그대로 수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막판에 자진 사퇴를 언급했는데 주변에서 말렸다는 기사도 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윤 후보에게 약속했고 또 후보가 그 인사를 발표한 이상 제가 싫든 아니면 좋은 인사를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후보의 권위가 손상된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후보의 권위와 지위 그리고 지도력이다. 후보의 지위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물러날 가능성은 이 제로냐 또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이것도 예의에 맞지 않아. 예. 김 원장은 네라고 답을 하면서 선대위 조직은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제 역할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딱 잘라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후보의 집거, 잠정,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다. 매번 선대위가 출범할 때쯤 되면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특히 대선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일종의 좀 소요라든가 적응하는 시간이 있다. 기존 권력 구도나 영향력 구도나 이런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적응하는 과정이 좀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불가피한 돌발 행동 가능성 내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여유로움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요즘 뭐 윤핵관, 윤석열 캠프 측에서의 핵심 관계자 이런 인용 보도가 이 국회인 뉴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나온 바 있어요. 예, 단독으로. 그 윤핵관이 누구냐? 지금 이게 단독으로 하는 사람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한 윤핵관이에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김병준, 권성동, 장제원은 아니고 장성민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CBS 김현중 뉴스에서 한 얘기인데요. 윤핵관이라는 임명이 윤석열 측근이 총괄선대위원 본부장 자리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 기사 오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고 김종인 위원장이 주접들 떨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보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는 있었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지에 윤핵관이 누구누구다 하고 하는데 다 사실 무근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게 이 사람이 윤핵관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권성동 사무총장 기냐 아니냐, 장제원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김병준 위원장이요. 전부 김씨라서 헷갈려요. 김병준 위원장이 아니다라고 확언했고 장제원 의원도 아니다. 예, 뭐라고 하면서 아니다라고 했냐면 이미 다 알려지고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만큼 장제원 의원이 익명으로 해서 인터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상황실장을 지냈던 여러분들 저도 종종 인용하는데 장성민 전 의원 이 설과 관련해서 그분은 최근에 만나보지를 또 접촉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아닌 분은 아니다. 아닌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권성동과 이 장제원은 아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권성동, 장제원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과 관련해서 개인의 이해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더 늦지 않게 합류를 해야 된다. 두 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CBS 라디오 인터뷰고요. 또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이 지금 방금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언급들이 많았어요. 김종인 위원장 선대위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기본은 후보 중심 체제다. 그래서 이번 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이 선대위 전략 방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거 뭐 전투 지휘 능력 신뢰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거를 맞받아치고 있어요. 내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도 정치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이전 정책,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이거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한 경험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후보 중심 체제로 가면 김종인 위원장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이 갈등이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후보 중심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더라도 김종인 당신이 전권을 갖는 거 아니야. 전권은 윤석열 후보가 갖는 거야.
이거를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상황 하잖아요, 지금.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 상황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김정인 영입자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어느 정도 선이 있지 않겠느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결정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무한정 그야말로 영입 지금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한참 한 1, 2주, 2, 3주 있다가 그때 들어오라면 들어와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회적으로 점잖게 압박하는 메시지로 보여질 수 있고 김정인 비원장도 이거는 뭐 압박이다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본인이 뭐 이 정치 상황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합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명예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 늘고 나면요. 이 양반 진짜 노역 엄청나네. 이렇게 노역이 세갖고 되겠어? 이런 비판적 여론이 더 압도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고요. 이 김종인 위원장도 들어오고 이준석 대표도 역할을 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같이 뛰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불법을 빼놓고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야 된다라는 저의 지금까지의 논평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판세와 관련해서는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지도 있겠지만 여전히 충성심이 약한 표들이 많다. 이 표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정말 예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동표 2030 지금 2030들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2030들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요. 48% 정도나 높아요. 그 정도로 높아요. 이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이 많고 이재명 후보가 대안적 비전을 못 내놓고 있으니 우리가 좋은 비전을 내놓으면 나중에 차이가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또 원톱 김정인 위원장 과 지금 현재 사실상 원톱이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원톱으로서의 김병준 이와 관련해서는요. 엄청난 속도로 기술과 문화,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는 이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중 하나로 국가개혁과 개인의 자율권 확대를 좀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가 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당이 말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고 저쪽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현재의 조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걷어주겠다는 식의 복지는 복지 파괴 행위다. 지속 가능한 복지가 어떻게 가능한지 국민께 제대로 이해를 시키면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강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게 있다. 바로 뭐냐? 격의가 없고 솔직하고 투명하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진면목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지만은 윤 후보의 진면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요. 이 후보는 본인과 관련한 것이 많고 윤 후보는 가족과 관련한 이슈가 많다. 그 점에서 이 후보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윤 후보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모른다. 이런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 지금의 여의도 문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정치를 모른다는 것이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강점일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다 같이 하자는 입장이다. 열려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집권하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역행할지 우려를 생각하면 일단은 다 같이 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가찰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는요. 다 열어놓고 있는 점이 이준석 그다음에 김종인과 정반대다. 저는요. 당연히 안철수 후보를 안아서 안철수 후보가 5%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 5%에서 10% 안에 나와요. 전에는 10% 넘어서 갔는데 이제는 5%에서 10%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 비율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5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돼야만이 여의도 문법을 고쳐낼 수 있어요. 여의도 문법, 민주당의 횡포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50% 이상의 압도적 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 1%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껴안아야 된다. 이미 민주당 쪽에서도요. 안철수 후보와 접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심각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비선 실세, 이 장제원 의원 특히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하루아침에 역할이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그리고 결국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기 때문에
직이 없으면 역할은 줄어들게 돼 있다. 비선 실세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시비가 걸리고 또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경계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다. 김병준 위원장의 경우에는 직접 정부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비선 실세가 가져오는 뭐라 그럴까요? 문제점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바로 인수인계 이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어제도 장제원 의원 내가 인사로도 못 가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인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동안 수고한 캠프 요원들에게 수고했다라는 말 한번 들어갔는데 내가 사무실 들어가면 회의하러 들어간 거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이 취지의 입장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이 김병준 위원장한테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직접 뛴 경험이 없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무현의 정책 책사로 200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정책이야말로 이게 곧 정치다. 예, 이렇게 말하자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컨대 내가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200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다. 집권하고는 한 FTA를 통과시켰다. 어제까지 머리를 맞댔던 지지 세력과의 어마어마한 싸움이었다. 정책이야말로 정치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큰 정책을 실현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에게 전투를 안 해봤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 자, 그래도 이 김병준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저도 이 국가안보위원장을 하면서 김병준 위원장을 모시고 일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인 생각이 많은 분이라는 측면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과거의 정치를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즉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래야만이 정확한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김병준 위원장 중요한 발언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권성동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이죠. 직능 총괄본부장인데 지금 KBS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어요. 바로 뭐냐? 당무 거부 사태 이준석, 윤 후보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후보 본인은 충청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캠페인이 지금 묻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 사무총장인 저한테 한번 만나서 이유가 뭔지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당무 거부를 하는 초강수를 뒀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요, 이 대표 사퇴설과 관련해서는 당원의 신임을 받아 공당의 대표가 되신 분이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 대표 패싱 전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번 주 월, 화, 수요일 일정이 서울에서 윤 후보의 경우에 잡혀 있었는데 후보가 지역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소통을 한 것이다. 일요일 오후 3시 반에 후보실과 대표실 간에 소통이 있었던 걸로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수정 교수 영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께서 반대하는 걸 알지만 폭력 문제 전문가로 의견 제시할 뿐이어서 영입이 불가피하다고 직접 비공개 회의에서 양해를 구한 바 있다. 그리고 윤핵관으로 불리는 핵심 관계자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이 대표의 당무 거부를 촉발했다는 해석에 대해서 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요. 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가 누군가? 저 아닌가? 제가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나?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 우리 캠프 관계자 중에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요.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없앤다는 발상은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모시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동현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지금 엄청 항공우주 전문가라고 띄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항공우주 전문가라고 볼 만한 경력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항공우주 전문가 이게 있잖아. 그러려면 항공우주사로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미국에 가서 항공우주를 공부했어야죠. 최소한도. 뭐 박사는 석박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석사 안 했으면 박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석사는 행정학 석사고, 육사에서는 저희 정보장교를 육군에서는 일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자이툰 부대하고 연합사에서 근무했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항공우주를 연구해서 전문가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는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거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거 사과하십시오. 우리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경력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뻥튀기. 자, 그런데 강용석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요. 이런 항공우주 전문가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지만은 이 말하자면 결혼했다가 말하자면 혼외자를 뒀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 전부 완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법적 이 대응을 얘기하고 있고요. 강용석 씨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 이름으로 고발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용석 씨가 내놓은 이 관련된 페북 내용 한 4개, 5개 되는데요. 쭉 소개해드리면 이재명이 송영길과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조동연을 주고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이혼 사유와 관련된 제보를 소개합니다. 워낙 육사 출신들 사이에 알려진 내용이나 너댓 군대를 통해 크로스체크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 선대위가 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를 전례 형사 고발 안 하면 내용을 몰랐다고 발뺌할 어설픈 변호사 이름으로 고발하지 말고 반드시 이재명이나 송영길 이름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은 민주당 선대위라고 숨지 말고 반드시 선대위에 누가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는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010년 11월 사상 초유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전군 비상대기 상황이 계속되고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조동희 남편 전모 대위는 전방에서 북한에 대한 경계 업무로 밤낮 뜬 눈으로 지새울 때 조동희는 다른 친정엄마에게 맡긴 채 경희대 평화대학원으로 파견교육 나와 한가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남편이 자주 나오지 못함을 기화로 조동희는 알고 지내던 목사 오빠와 땅땅땅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60기인데 1기 선배인 59기의 육사 선배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혼외자를 낳았다. 그래서 DNA 검사를 했다. DNA 검사 보니까 이 본래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 이것이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하는 주장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지금 민주당 측에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 대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페북을 통해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한 바 있는 김명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이 조동현 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요. 선배 육사 출신 장교와 결혼 생활 중 혼외자 문제로 이혼을 당했다는 황당한 루머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체크와 해명을 부탁한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페북에 어제 페북에다가 법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은 우주항공 전문가로서의 경력 그리고 군생활 중 동료들의 평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조동현 문제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오전 방송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 방송 많이 구독해 주시고 SNS 통해서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